안녕하세요. 이번 강의에서는 연구개발 과제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아무리 연구개발 주제가 좋아도, 연구개발 능력이 뛰어나도, 연구개발의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하더라도 이런 과제를 정부가 지원할 필요가 있어? 하는 관문을 통과하지 못하면은 나머지 아무리 좋아도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는 연구개발 과제의 필요성을 어떻게 잘 어필을 하느냐 하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규정에서 제시한 작성 지침, 연구개발 과제의 필요성과 관련된 작성 지침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작성 지침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행규칙에서 이렇게 작성을 하세요 하는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 이 박스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입니다. 첫 번째가 이제 연구개발 과제와 관련된 국내의 현황, 문제점, 전망을 서술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것이 끝나고 나면 국내 연구개발의 필요성, 정부 정책과의 연관성을 작성하도록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해당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근거 법령 및 추진 계획과의 부합성 등을 제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도대체 무슨 내용을 적으라고 하는 건지, 어느 관점에서 작성을 해야 되는지 하는 것들이 좀 헷갈리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연구개발 과제와 관련된 국내 현황 문제점 및 전망 같은 경우에는 있는 것들을 조사해서 적으면 되는데, 국내 연구개발의 필요성을 어느 관점에서 필요성을 나열하라고 하는 건지, 그 다음에 정부 정책과의 연관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부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되어 있는 것은 근거 법령 및 추진계획과의 부합성을 적으라고 했는데 뭘 참고를 하면 되는지 하는 것들이 아마 좀 이렇게 쉽게 판단이 안 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 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작성을 하기 전에 좀 확인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정부가 가이드라인으로 주고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국가연구개발 사업은 이러한 효과를 창출을 해야 됩니다. 라든가, 아니면 이런 방향으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라든가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먼저 살펴보면은 개발하려고 하는 기술이 이미 국내에서 개발된 것과 같은 기술인지, 왜냐하면은 국가연구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미 국내에서 개발된 것들은 지원을 안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국내에서 개발된 것과 같은 기술인지 하는 것을 살펴봐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미 정부가 지원한 것과 같은 기술인지 하는 것들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대학이나 연구소나 기업이 자기 돈을 가지고 연구개발하는 건 누가 뭐라고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자기가 돈 들여서 하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적어도 국가연구개발 사업이라고 하는 거는 국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운영이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재원이 풍부하면 모르겠는데 재원이 한정이 돼 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정된 재원을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그것이 기개발 기지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국내에서 개발된 기술인 경우에는 정부가 더 이상 지원을 해주지 않아요. 또한 국내에서 개발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미 정부가 지원한 기술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미 정부가 지원한 기술과 중복되는 기술 같은 경우에도 지원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서 개발된 것과 같은 기술인지 이미 정부가 지원한 것과 같은 기술인지 하는 것들은 반드시 사전에 파악을 하고서 연구개발 계획서를 작성을 해야지, 그게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연구개발 계획서를 작성했다가 평가 과정에서, 심의 과정에서 이건 이미 국내에서 개발됐고 정부가 지원한 거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됩니다 라고 하면 낭패를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꼼꼼하게 살필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정부가 국가연구개발 사업하는 거는 사실은 정책적인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정부의 정책적 목적을 반영하고 있는지 하는 것들을 반드시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국내에서 개발된 기술을 찾아낼 수 있는지, 국내에서 개발이 됐는지를 알아낼 수 있는지, 또는 정부가 지원했는지를 알아낼 수 있는지 하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국내에서 개발된 것과 같은 기술인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뭐 신문지상에서 누가 어떤 기술을 개발했대더라. 그쵸? 또는 누가 학회에서 이런 걸 발표했대더라. 하는 것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그것의 한계는 뭐냐면은 내가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것 범위 내에서밖에 확인이 안 돼요. 그죠? 왜냐면 누가 좋은 기술을 개발했어도 그런 게 신문지상에 나지 않았다라든가 인터넷에 공고가 되지 않았다라든가 하는 것들은 개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특허 검색을 해보는 게 가장 객관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특허라고 하는 거는 독점적인 사용 권리를 주는 반면에 공개 의무를 부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국내에서 내가 기술 개발해서 이걸 내가 안정적으로 활용하겠다 하는 대학이나 연구소 기업 같은 경우에는 다 특허를 출원하거나 출원된 특허를 심사를 받아서 등록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키프리스 특허 검색을 하는 것이 가장 객관적이다 하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따라보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키프리스 같은 경우에는 특허청이 운영하는 특허 정보 검색 서비스예요. 실질적으로는 이제 이거를 특허정보원인가요? 거기서 서비스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인터넷 주소 명칭은 www.kipris.or.kr 접속을 하시게 되면은 왼쪽 편에 있는 것 같이 홈페이지가 브라우저에 뜹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면 뭐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특허를 검색해 볼 수 있는데 우리는 이제 앞으로 연구개발 계획서를 작성하는 사례를 이제 스마트폰용 카메라 모듈에 손떨림 방지 장치로 할 거니까 그 연관어를 특허 검색창에다 입력하면 됩니다. 그래서 검색창에다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 손떨림 방지라고 입력을 하고 하면은 오른쪽 두 번째에 있는 화면과 같이 손떨림 방지와 관련된 카메라 모듈에 손떨림 방지와 관련된 출원 또는 등록된 특허들이 뜨게 되죠. 그래서 거기에 나열되어 있는 특허의 목록을 클릭하게 되면 맨 오른쪽 하단에 나와 있는 것처럼 출원된 경우는 출원 명세서, 그 다음에 등록된 거는 공고 정보 같은 것들이 뜹니다. 그래서 거기 상세하게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은 내가 개발하려고 하는 기술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술이 국내에서 개발이 돼서 특허로 출원이 됐는지 등록이 됐는지 하는 것들을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정부가 지원한 것과 같은 기술인지를 확인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죠. 왜냐하면 이제 정부가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정보를 NTIS라고 하는 거기에 집대성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데이터들을 검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 이제 홈페이지는 ntis.go.kr 그렇게 접속을 하면은 화면이 나오고요. 메인 화면에다가 개발하려고 하는 기술과 관련된 연관어를 넣으면은 관련된 연관어와 관련돼서 정부가 지원을 해서 개발이 완료됐거나 하는 개발이 진행 중인 과제 목록이 쭉 뜹니다. 그래서 과제 목록을 클릭하면은 오른쪽 하단에 보는 바와 같이 뭐 과제명, 그다음에 수행기관, 수행기간, 그다음에 연구비, 연구개발 목표, 연구개발 내용 하는 내용들이 상세하게 뜹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거를 가지고 이미 내가 개발하려고 하는 연구개발 과제와 관련된 기술이 정부로부터 지원이 됐는지 안 됐는지 하는 건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정책적 목적을 반영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인데요. 이거는 각 부처별로 기본적으로는 국가연구개발 사업과 관련해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있지만 각 부처가 별도의 법령을 가지고 국가연구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와 같은 경우에는 관계 법률을 검토하면 됩니다. 먼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보면은 국가연구개발 사업을 하는 목적이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추진체제를 혁신하고 자율적이고 책임있는 연구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가혁신 역량을 제고하고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연구개발 하려고 하는 과제는 사실은 연구개발이 끝났을 때 국가의 혁신 역량, 뭐 기술력이나 산업경쟁력을 제고하거나 하고 국민경제의 발전, 이거는 뭐 경제적인 이익 같은 것들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 있는가를 좀 판단을 해 보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기술혁신촉진법 같은 경우에는 산업기술혁신을 촉진하고 산업기술혁신을 위한 기반을 조성해서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혁신 역량을 높임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과학기술부하고 뭐 내용이 대동소이하죠. 그래서 그 산업통상자원부가 시행하는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하려고 하면은 내가 제안하려고 하는 연구개발 과제가 이러한 그 법 취지를 반영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봐야 됩니다. 그 지난번에도 얘기했다시피 국가연구개발 사업이 특정 대학이나 연구소나 기업이 잘 먹고 잘 사는 거를 목적으로 했을 때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연구개발을 통해서 기술력도 향상을 시키고 산업 경쟁력도 제고하고 그다음에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고 또 한 가지는 뭐 경제적인 효과를 여부를 떠나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의 반영 여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에 보면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을 확충하고 관련 시책을 추진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는 거라고요. 위에 두 개 법 같은 경우는 국가혁신 역량이라든가 산업경쟁력이라고 했지만 중소벤처기업부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을 위한 연구개발이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국가경제 발전이 이바지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보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거에 반영 여부를 좀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국내에서 개발된 것인지 이미 정부가 지원한 것인지 또는 정부의 정책적 목적을 반영하고 있는지 하는 것들을 검토해서 내 연구개발 과제의 개발 목표나 내용을 조정할 필요도 있습니다. 이미 국내에서 개발된 기술 같은 경우에는 뭐 이미 개발된 건 지원을 안 해주니까 그것보다 훨씬 수준이 높은 연구과제를 제안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미 정부가 지원한 연구개발 과제와 동일한 것도 지원을 안 해주고 있으니 이미 지원한 연구개발 과제의 목표나 내용을 넘어서거나 하는 식으로 이제 개발 목표 내용을 조정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다시피 산업경쟁력 제고나 국민경제 발전이나 아니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 반영이 안 돼 있다 하면은 그거를 반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목표나 내용을 조정을 해서 제안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분들 지원받기가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그 작성 전에 반드시 이 세 가지 사항은 확인을 해서 그거를 보완해 나가는 그런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반영이 됐다면은 이런 사항들이 반영이 됐다면 그 다음에는 이제 실질적인 작성에 들어가게 되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작성하는 구체적인 요령이나 아니면 사례들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 과제의 개요입니다. 사실은 연구개발 과제 개요 같은 경우에는 작성 지침에는 안 들어가 있는데 사실은 내가 연구개발 하려고 하는 것들의 필요성을 논하기 전에 내가 하려고 하는 연구개발 과제는 이런 겁니다 하는 것들을 먼저 소개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야 이게 평가하는 평가위원들이 이 사람들이 뭘 하려고 하는구나 하는 걸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나머지 사항들을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연구개발 과제의 필요성을 서술하기 전에 연구개발 과제가 무엇인지를 먼저 설명을 해야 됩니다. 이때는 개발하려고 하는 기술이나 제품에 대한 정의, 뭐 기술이어도 좋고요. 그 다음에 기술이 잘 눈에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뭐 상위의 개념의 부품이나 아니면 제품, 그거를 예를 들어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그래서 개발하려고 하는 기술 제품에 대한 정의, 그 다음에 그것들의 문제점, 그 다음에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개발하려고 하는 기술의 특징은 무엇인지 하는 것들을 서술을 하면 되겠는데, 특히 이제 특징과 관련해서는 기존 기술과 내가 개발하려고 하는 기술과의 차별성이 좀 드러나도록 해야 돼요. 그래야 연구개발의 필요성이 인정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때는 기술 제품의 기능이나 성능, 형상, 장점 등을 좀 부각하는 게 필요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걸 서술함에 있어서는 그냥 글로만 그냥 평면적으로 쭉 나열하는 것보다는 표나 그래프나 그림이나 사진 등을 삽입해서 좀 입체적으로 보이게 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단락과 단락을 조정해서 좀 평가위원으로 하여금 가독성과 이해력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서비스 차원에서
그런 노력을 기울이는 것도 필요하겠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좀 해볼게요. 아까 얘기했죠. 이 강의에서는 그 스마트폰용 카메라 모듈의 손떨림 보정 장치를 사례를 들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용 손떨림 보정 장치와 관련된 그 연구개발 과제 개요를 좀 설명을 드리면요. 먼저 기술의 정의입니다. 그 스마트폰용 손떨림 보정 장치는 광학 렌즈 모듈, 자동 초점 액추에이터, 이미지 센서, 이미지 시그널 프로세서, 인수회로 기판, 커넥터 등과 함께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을 구성하는 핵심 부품이다 하는 게 이제 기술의 정의예요. 그럼으로써 이거는 그 핵심 부품으로서 그 자동 초점 장치 내부에 설치가 되어 있다 하는 내용을 먼저 제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도 뭐 글로만 하면은 잘 눈에 와닿지 않으니까 그림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구성품 중에서 연구개발을 하려고 하는 기술 또는 제품, 부품이 되겠죠. 이 같은 게 부품이 되겠죠. 는 오른쪽과 같이 생겼습니다 하고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뭐 기술에 대해서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이 정도만 얘기해도 아, 이 사람이 뭘 개발하려고 하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지만 뭐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그 연구개발 평가단은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혹여 이제 그 기술의 발전 속도가 빠르거나 하는 경우에는 그 발전된 기술을 다 이해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걸 대비해서 이제 이 기술은 어떻게 구현이 됩니다 하는 것들을 좀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술의 방식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개발된 손떨림 보정 장치에는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다. 그중 하나는 이미 촬영한 영상에서 손떨림을 검출한 후에 위치와 색 등을 조정해서 흐트러짐 없는 영상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촬영 전에 카메라의 흔들림을 감지한 후에 모터로 렌즈를 반대 방향으로 이동시켜 흐트러짐 없는 영상을 촬영하는 것이다. 전자를 DIS 또는 EIS, 후자를 OIS라고 부른다. 두 방식 중에서 전자는 소프트웨어적으로 영상을 개선하므로 처리 시간이 길고 보정 효과가 나타나는 단점이 있다. 반면에 후자인 OIS 같은 경우는 보정의 감도가 높고 처리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다. 그래서 요즘은 OIS가 더 많이 사용되고 있다 라고 이제 기술의 방식을 부연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OIS가 더 좋은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개발된 OIS는 2축까지만 보정이 가능한 렌즈 시프트 방식의 보정 장치이기 때문에 영상의 흐트러짐을 완벽하게 보정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즉, 그 요나 피치 방향의 손떨림만 보정할 뿐 상하 좌우 회전 방식으로는 떨리는 것을 잡지 못한다는 문제를 지니고 있다. 해서 이제 기술의 정의, 기술의 방식, 그 다음에 기술의 문제를 여기 제시를 해놨습니다. 그것에 반해서 개발하려고 하는 기술은 이런 장점이 있다. 이런 장점이 있으니 이건 개발을 해야 된다 하는 것들을 이제 암시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개발하려고 하는 기술은 손떨림 보정의 방식을 렌즈 시프트와 센서 시프트 결합 방식으로 구현을 한다. 그래서 보정 감도를 획기적으로 높이려고 하는 거다. 그래서 사용자의 손떨림 방식을 종전의 2축에서 5축으로 확대함으로써 현재보다 선명한 영상을 얻고자 하는 건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피치와 요 방향의 위치 반응을 인식하면 별의 상응하는 전류를 보정용 코일에 흐르게 하고 롤 방향으로 위치 변화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센서의 자세를 바꾸도록 한다. 그래서 이러한 센서 시프트 방식의 AF 결합형 OIS 액추에이터는 카메라 소자의 흐트러짐이 없는 영상을 착상시켜서 잔상을 제거할 수 있다. 또한 동일한 성능의 카메라인 경우 다른 방식의 손떨림 보정 장치에 비해 선명한 영상을 촬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해서 내 기술이 기존의 방식보다 우수하다는 그런 것들을 제시를 해주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는 연구개발 과제가 무엇이다 하는 것들을 간략하게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뭐, 사정이 허락을 한다면은 그것과 관련된 배우의 사항들, 현황들을 좀 같이 믹스함으로 인해서 내 기술의 장점을 좀 부각시키는 그런 식으로 작성이 되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알기 쉽게, 만약에 이제
시간이 부족해서 내용을 충분히 읽기 곤란하거나 하는 경우를 대비해서 그림으로 표현을 해준 겁니다. 그림에 보시다시피 기존의 기술은 피치하고 요 두 가지 방향밖에 안 되는데 개발하려고 하는 기술은 피치 요에다가 더해서 X방향, Y방향, 롤 방향까지 그 보정이 가능한 겁니다. 하는 것들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표현을 해줬습니다. 다음은 현황 문제점 전망 및 필요성입니다. 이거는 작성 지침에서 제시한 작성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현황 문제점 전망을 얘기할 때 현황 문제점 전망을 각각을 나열할 것이 아니고 그걸 개발의 필요성과 연계하는 게 필요합니다. 현재 상황이 이렇고 이러한 문제가 있으나 과제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 반드시 개발을 지원해야 한다 하는 식의 논리를 전개하는 게 좋겠죠. 그럼 어떠한 관점에서 상황을 논하고 어떠한 관점에서 문제점을 제시하고 어떠한 관점에서 개발의 필요성을 논하면 될까요? 이거는 바로 내가 지원하려고 하는 사업의 성격이나 정부 지원 목적에 맞추어 관점을 정해놓으면 됩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 현황 문제점 필요성을 논할 건지, 경제적인 관점에서 현황 문제점 필요성을 논할 건지, 아니면 사회적, 환경적인 관점에서 현황과 문제점을 나열하고 필요성을 강조할 것인지 하는 것들을 좀 정해놓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가령 예를 들어서 산업부나 중기벤처부 같은 경우는 사업화, 상용화를 목적으로 하는 게 많기 때문에 경제적 관점은 반드시 들어가줘야 될 거고요. 그 외에도 기술적이나 사회적 할 필요가 있겠죠. 반면에 이거는 사실은 경제적인 이득은 크게 없으나 이게 사회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데 크게 기여한다 하는 경우에는 사회적 관점으로 좀 강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기술적인 필요성을 논하고자 할 때는 국내외 기술 지재권 현황을 얘기를 하고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기술적인 필요성을 서술하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내 시장 현황과 관련해서는 경제적인 필요성, 현재 사회적 이슈하고 사회적 필요성을 연계해서 연구개발의 필요성을 제시를 하면은 충분할 거라는 판단이 듭니다. 이런 것들이죠. 정부 지원 목적이 기술 혁신이 목적이다, 산업 경쟁력 제고가 목적이다, 국민 경제 발전이 목적이다,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해야 된다 하는 정부 지원 목적이 있으면은 그거와 이제 연관을 시켜서 기술적인 필요성, 경제적 필요성, 사회적 필요성, 기타의 필요성을 서술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필요성은 나중에 다른 파트에서 이제 연구개발 성과의 기대 효과를 논하게 되겠는데, 이거는 기대 효과 같은 경우도 필요성하고 1대1로 대응을 시켜도 됩니다. 기술적인 필요성, 이런 필요성이 있어서 연구개발을 했는데 개발이 끝나고 나면 이런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 경제적인 필요성 때문에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을 해야 하는데 그것이 끝나고 나면 이러한 경제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하는 거로 대응시켜서 논리를 전개하면은 연구개발 계획서의 논리성이나 일관성 같은 것들이 끝까지 유지가 되고 평가위원들을 설득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도 한번 좀 사례를 좀 들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기술적 필요성입니다. 국내 기술 동향을 고찰할 때 스마트폰 카메라용 손떨림 보정 기술과 관련해서는 연구개발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그 결과 세계 시장을 선도할 정도로 매우 높은 기술전을 확보하고 있다. 일례로 해도 사례를 드는 거죠. LIS를 비롯해 SS사, 오피티사 등이 렌즈 시프트 방식의 OAS 액추에이터를 생산하고 해서 SE사와 미국 AP사에 공급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로는 손떨림으로 인한 영상의 흐트러짐을 완벽하게 보정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상존하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세계적인 산업 경쟁력을 계속 유지하려면 본 연구와 같이 보정의 범위를 2축에서 5축으로 확대하고 보정의 방식도 렌즈 시프트 방식에서 센서 시프트 방식으로 전환하는 노력을 기울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연구개발 과제와 같이 보정의 범위를 늘리고 보정의 방식을 바꾸는 게 필요하다 해서 기술적인 필요성을 논해줬고요. 그다음에 경제적 필요성과 관련해서는 스마트폰의 기능 및 성능 향상이 한계에 도달하면서 카메라 모듈이 스마트폰의 시장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다 하는 내용과 더불어서 이러한 추세에 카메라 모듈의 세계 시장 규모가 연평균 9.5%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카메라 모듈에 탑재되는 액추에이터도 연평균 14.4%씩 성장할 전망이다.
따라서 개발하려고 하는 AF 결합형 OIS 액추에이터의 시장 전망은 매우 밝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글로벌 시장에서 국내 기업이 현재와 같은 경쟁력을 유지하고 지배력을 높이고자 한다면 본 기술 개발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시장 현황을 얘기하면서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 기술을 개발해야 됩니다 하는 것들도 어필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 필요성 하나 볼까요? 시대적 변화에 따라서 밀레니얼과 MZ세대가 사회의 주류로 등장하면서 콘텐츠를 소비하는 패턴이 텍스트에서 사진, 사진에서 동영상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제 사람들은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바로 SNS에 올리거나 다른 곳으로 전송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디지털 시대, 새로운 시대의 소통 방식이다. 그래서 새로운 방식으로 소통하고 소비하는 신세대의 마음, 신세대는 이제 미래의 시장의 주역이 되겠죠. 주된 소비자가 되겠죠. 신세대의 마음을 잡고자 한다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이 기술이 그것에 부합하는 연구개발 과제다 하는 걸 어필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현황하고 문제점하고 필요성을 각각 관점에 따라서 기술적 관점, 경제적 관점, 사회적 관점, 환경적 관점으로 그 제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침에서 얘기하는 두 번째 서술 내용입니다. 정부 정책과의 연관성입니다. 여기서는 개발하려는 기술과 관련된 정부 정책을 서술하는 거예요. 뭐 과기부의 디지털 뉴딜, 그 산업부의 소재 장비 자립, 그 다음에 중기부의 스마트 팩토리 활성화, 환경부의 탄소 중립, 그런 것들을 서술하면서 내가 개발하려고 하는 과제의 연관성을 연결시켜서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정부 정책 같은 경우는 어떻게 파악을 하느냐.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접할 수 있지만 또 뉴스라고 하는 게 항상 그 내 시야에 들어오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그냥 흘러 지나가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각 중앙행정부처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정책이나 알림 게시판에 그런 그 정부 정책들이 게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파악하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제 지금 사례를 계속 들고 있는 게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의 손떨림 방지 장치잖아요. 그것과 관련된 정부 정책을 보면은 5G 플러스 추진 전략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2021년 1월 26일 날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게 되겠는데 거기 주된 내용을 보면 정부는 5G 융합 서비스 디바이스 활성화 및 지속 가능한 5G 경쟁력을 확보해서 디바이스 개발 전주기, 모듈이나 단말기 개발, 지원 인프라 구축, 서비스 활성화, 보급 확산 등을 지원키로 결정했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 5G 경쟁력 확보를 위한 그 모듈이나 단말기가 되겠죠. 카메라 모듈이 되겠죠. 카메라 모듈에 들어가는 그 부품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범위 안에 들어간다고요. 그러면 정부 정책을 이렇게 나열을 해주고 정부 정책과의 부합성을 나름대로 연관을 지어서 제시를 하는 겁니다. 통신 속도와 영상의 품질은 비례관계에 있다. 이에 개발하려고 하는 기술은 고품질의 영상을 촬영하여 자체 저장하거나 5G, 6G 등의 무선 데이터 통신망으로 전송하는 모바일 단말기 부품에 관한 것이다. 그래서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과도 일맥상통한다. 하듯이 이제 그 내가 개발하려고 하는 거는 그냥 뭐 우리 대학이나 연구소나 기업의 개별적인 관심사가 아니고 이게 이제 정부 정책에도 부합하는 거다. 그래서 이런 걸 지원을 해주면은 정부가 하고자 하는 정책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하는 것들을 이렇게 어필을 하면 되겠습니다. 작성 지침에서 제시한 그 마지막 항목이 되겠습니다. 해당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근거 법령 및 추진계획과의 부합성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개발하려고 하는 과제가 관련 법령이 제시하는 산업기술 경쟁력 제고, 국민경제 발전, 국민 삶의 질 향상 등에 기여함을 강조하는 겁니다. 뭐 앞에서 그 기술적인 관점의 필요성, 경제적인 관점의 필요성, 그 다음에 사회적 관점의 필요성을 설명하긴 했지만 여기서는 그 법령에 근거해서 이 연구개발 과제가 정책적 목적에 부합하는 거다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그 종합적으로 강조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또한 국가연구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뭐 지정공모형, 그 다음에 이제 자유공모형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지정공모형 과제인 경우에는 정부가
그 제한 요구서, RFP나 또는 품목서를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 정부가 제시한 제한 요구서, 품목서와의 부합성을 표등으로 정리하고 핵심 내용을 서술하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말입니다. 먼저 근거법령의 부합성 관련해서는 본 연구가 성공적으로 완료되는 경우에는 국내 기술 수준을 한 단계 향상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력 제고를 통하여 많은 경제적 성과를 창출할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관련 법령에 나와 있는 기술 경쟁력 향상, 그 다음에 국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한다라는 거를 여기다가 이제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뿐만 아니라 시간과 장소를 막론하고 양질의 정보를 획득 및 교환코자 하는 국민의 여망을 실현시키는 데도 크게 일조할 것이다. 이거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부분,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RFP 품목 제한서의 부합성과 관련해서는 개발하려고 하는 기술은 스마트폰 카메라용 손떨림 보정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하고 이제 무슨 기술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그러면서 개념 및 정의, 지원 범위, 지원 필요성이 RFP에 부합합니다 하는 것들을 어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서술식으로 계속 하는 것보다는 아래에 있는 표와 같이 RFP에 나와 있는 품목명은 뭡니다. 개념 및 정의는 뭡니다. 지원 범위는 뭡니다. 지원 필요성은 이런 겁니다 하는 걸 RFP에 있는 걸 그대로 옮겨서 적어놓고, 이 개발하려고 하는 기술은 사실은 품목명은 뭐고 개념 및 정의는 뭐고 지원 범위는 뭐고 지원 필요성은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RFP의 내용하고 일치합니다. 부합합니다 하는 것들을 표로 정리를 해주면은 뭐 이거를 보는 평가위원들이 손쉽게 제안하는 연구개발 과제는 RFP하고 부합하는구나 하는 것들을 한눈에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강의에서는 그 연구개발 과제의 필요성을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구개발 과제를 작성하기 전에 우리가 확인해 봐야 할 사항, 그 다음에 연구개발 과제의 그 작성 지침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것을 소개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연구개발 과제의 필요성을 작성하는 요령이나 사례들을 소개를 했습니다.